어머님, 제발요. 제발 절 살려주세요. 어머님 용서해주세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가 미쳤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은 며느리가 비명처럼 외쳤다. 불과 일주일 전, 이 여자는 시어머니를 향해 차갑게 말했었다. 어머님, 다시 요양원으로 가세요. 우리 집은 이제 어머님 집이 아니에요. 그런 여자가 지금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울부짖고 있었다. 70대 노부인 김순자 여사는 무표정하게 며느리를 내려다봤다.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3개월 전 이 며느리가 자신을 요양원으로 내몰았을 때의 그 잔인한 눈빛,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일어나. 김순자 여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며느리 박지은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을 긁으며 애원했다. 어머님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유언장만 포기해주세요. 제 앞으로 넘어온 50억을 다 빼앗아가시면 저는 이 돈은 김순자 여사와 남편이 평생 모은 돈, 아들에게 물려줬던 그 재산을 며느리가 증여받았다. 아들이 죽기 단 한 달 전에. 그리고 지금 며느리는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바닥에서 기어다니고 있었다. 과연 이 여자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절규하는 며느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3개월 전으로 돌아간다. 그날, 이 모든 악몽이 시작된 그날로 3개월 전만 해도 이곳은 그녀가 20년간 정성으로 갖고 온 보금자리였다. 남편과 함께 아들을 키우고 손주를 돌보며 행복을 쌓아 올렸던 공간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며느리 박지은이 보내온 냉혹한 메시지, 한 통 때문에 이곳에 발을 들여놓는 것조차 두려웠다. 어머님, 요양원에서 편히 지내세요. 저희는 저희대로 살아야 해요. 그것이 며느리가 그녀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다. 전화도 문자도 끊긴 지 벌써 석 달. 아들 민주는 아내 편을 들며 어머니에게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손주 서준이의 얼굴도 볼 수 없었다. 김순자 여사는 요양원에서 혼자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수없이 되뇌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가 이곳에 다시 온 이유는 달랐다. 며느리의 절박한 전화 한 통 때문이었다. 어머님, 제발 집에 오세요. 민준이가 사고로.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울음 섞인 목소리. 김순자 여사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고 곧장 아파트로 향했다. 3개월간 자신을 외면했던 며느리가, 자신을 요양원으로 내쫓았던 그 며느리가 이제 와서 왜 자신을 찾는 걸까?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다. 그곳엔 초췌한 얼굴의 박지은이 서 있었다. 예전의 오만함과 차갑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다. 붉게 부어오른 눈, 헝클어진 머리, 떨리는 손. 며느리는 그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절 용서해주세요. 김순자 여사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민준이는 어디 있어?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준이가 교통사고로 지난주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순간 김순자 여사의 세상이 무너졌다. 아들이? 그녀의 하나뿐인 아들이 이 세상을 떠났다고? 3개월 동안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목소리 한 번 듣지 못한 채로?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며느리가 그녀를 다시 부른 진짜 이유는 아들의 죽음을 알리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냉혹한 현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지난 3개월간의 모든 진실을 드러내는 폭탄 선언이었다.
어머님, 사실 민준이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정리를 다 해놨어요. 제 앞으로요. 시간을 3개월 전으로 되돌려보자. 2024년 6월 김순자 여사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뀐 그날로.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다. 김순자 여사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들 내외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40년 넘게 가족을 위해 밥상을 차려온 그녀의 손은 여전히 정확하고 빨랐다. 남편이 5년 전 세상을 떠난 뒤 아들 부부와 함께 사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낙이었다. 특히 7살 손주 서준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그녀에게 생의 이유였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리기 했어요. 서준이가 방에서 뛰어나오며 그녀에게 안겼다. 김순자 여사는 손주를 꼭 안으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서준이 정말 잘 그렸네. 할머니가 액자에 넣어줄게. 하지만 거실에서 나온 며느리 박지은의 얼굴은 차가웠다. 서준아, 할머니한테서 떨어져. 밥 먹어야지. 냉랭한 목소리였다. 김순자 여사는 며느리의 기분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은아, 아침 차렸어. 민준이도 곧 나오겠지? 어머님, 며느리가 식탁에 앉으며 입을 열었다. 오늘 할 얘기가 있어요. 그 목소리엔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김순자 여사는 가슴 한편이 불안해졌다. 며느리는 지난 몇 년간 점점 더 자신에게 차갑게 대했다. 처음엔 시어머니로서 이해하려 애썼다. 며느리도 직장 생활에 육아에 지쳤을 거라고. 하지만 최근 들어 그 냉대는 도를 넘어서고 있었다. 무슨 얘기인데? 김순자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바로 그때 침실에서 아들 민준이 나왔다. 그는 어머니를 보지 않고 며느리 옆에 앉았다. 부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김순자 여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어머님, 이번엔 아들 민준이 입을 열었다. 저희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순간 김순자 여사는 귀를 의심했다. 요양원?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무슨 소리야, 민준아? 나는 아프지도 않은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며느리 박지은이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부부가 이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어머님 모시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 일도 있고 서준이 교육도 신경 써야 하는데 어머님까지 챙기는 게 벅차요. 김순자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며느리를 바라봤다. 내가 뭘 잘못했니? 밥 차려주고 서준이 돌봐주고 집안일 다 하는데.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게 문제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머님이 너무 많이 해주시니까 제가 이 집에서 설 자리가 없어요.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사는 거 이제 지쳤어요. 결혼 10년 동안 충분히 참았어요. 지은아. 김순자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바라봤다. 민준아, 내가 좀 말해봐. 엄마가 그렇게 부담스러웠니? 아들 민준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엄마, 미안해요. 근데 지은이 말이 맞아요.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어요. 요양원은 좋은 곳으로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간호사들도 친절하대요. 거기서 편히 지내시면서 같은 또래 어르신들이랑 어울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 김순자 여사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의 노후를 함께하겠다던 그 아들이 지금 자신을 요양원으로 보내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민준아.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울음이 섞여 있었다.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는데.
그래도 너희 부담 안 되려고 아무 말 안 하고 참았잖아. 하지만 며느리는 차갑게 말을 이었다. 어머님,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마세요.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다음 주면 요양원 입소 날짜예요. 짐은 제가 싸드릴게요. 일주일 후 김순자 여사는 경기도 외곽의 한 요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다. 아들이 직접 차를 몰아 그녀를 데려왔지만 차 안에서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요양원 문 앞에서 민주는 어머니의 손도 잡지 않고 말했다. 엄마,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한 달에 한 번은 올게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아들은 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읽음 표시만 뜰 뿐 답장은 없었다. 김순자 여사는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아들의 연락을 기다렸다. 손주 서준이가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았다.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다. 요양원 식사 시간은 그녀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다른 어르신들은 자식들이 면회를 오거나 전화라도 자주 받았다. 우리 딸이 오늘 과일 사온대요. 손주가 다음 주에 온대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김순자 여사는 자리를 피했다. 자신에게는 아무도 오지 않았으니까. 2달째 되던 어느 날 그녀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십 번의 신호음 끝에 겨우 전화가 연결됐다. 여보세요, 민준아.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며느리 박지은의 목소리였다. 어머님, 민준이 지금 바빠요. 무슨 일이세요?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였다. 김순자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준이 목소리 좀 들을 수 있을까?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구나.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다. 서준이는 지금 학원 가야 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양원 보내드린 이유가 뭔지 아시잖아요. 저희한테 자꾸 연락하지 마세요. 서로 편하게 지냅시다. 지은아, 제발. 김순자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가 뭘 잘못했니? 말해줘. 고칠게.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며느리는 차갑게 웃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저희 집안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아세요? 민준이도 스트레스 안 받고 저도 시어머니 눈치 안 보고 서준이도 할머니한테 응석 부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라고 있어요. 이게 다 좋은 거예요. 그럼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김순자 여사는 애원하듯 말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어머님, 저 바빠요. 끊을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요양원 측에 말씀하세요. 뚝. 전화가 끊어졌다. 그날 밤 김순자 여사는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식도 손주도 만날 수 없고 혼자 낯선 곳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인생.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자신의 결말이란 말인가. 석 달째 되던 9월 말 김순자 여사는 요양원 침대에 누워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다. 체중은 10kg 가까이 빠졌다. 요양보호사들도 그녀를 걱정할 정도였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자식분들한테 연락이라도 해보세요. 하지만 김순자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연락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아들도 며느리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저 눈앞에서 사라진 부담스러운 존재일 뿐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5시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며느리였다. 석 달 만의 전화였다. 김순자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는 달랐다. 울고 있었다. 아니,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어머님, 제발 집에 오세요. 민준이가 사고로. 큰일 났어요. 김순자 여사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뭐라고? 민준이가 무슨 사고? 그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교통사고. 트럭이. 어머님, 제발 빨리 와주세요. 병원이에요. 서울대병원 응급실. 며느리의 목소리는 흐느끼며 끊어졌다. 김순자 여사는 정신없이 짐을 챙겨 요양원을 뛰쳐나갔다. 택시를 잡아타고 서울대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아들이 다쳤다고? 얼마나 심한 거지? 살아는 있는 거겠지? 제발 무사하기를.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로 뛰어갔을 때 그곳엔 눈이 퉁퉁 부은 며느리가 서 있었다. 김순자 여사는 며느리의 팔을 붙잡고 물었다. 민준이는? 우리 민준이는 어디 있어?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민준이가 오늘 오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순자 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이 죽었다.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이. 석 달 동안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목소리 한 번 듣지 못한 채로 삼장 장례식장에서 밝혀진 진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다. 민주는 IT 회사 임원으로 인맥이 넓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하지만 정작 상주인 김순자 여사는 영정사진 앞에서 넋을 잃고 앉아 있을 뿐이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너무 큰 충격에 감정이 마비된 것 같았다. 며느리 박지은은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고맙습니다. 저희 남편이 좋아했을 거예요. 침착하게 인사를 건네는 그녀의 모습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김순자 여사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위화감을 느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저렇게 의연할 수 있을까? 장례식 이틀째 밤 조문객이 모두 돌아가고 조용해진 순간 며느리가 김순자 여사에게 다가왔다. 어머님, 할 얘기가 있어요. 잠깐 밖에서 얘기해요. 두 사람은 장례식장 밖 흡연실 근처로 나갔다. 무슨 얘기인데? 김순자 여사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며느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민준이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재산을 모두 정리했어요. 김순자 여사는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다. 재산 정리? 그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강남 아파트, 민준이 명의로 된 두 채의 오피스텔, 주식, 예금. 모두 합치면 약 50억 원이 넘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게 지금 제 명의예요. 김순자 여사는 숨이 막혔다. 뭐라고? 그게 무슨...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민준이가 사고 나기 한 달 전 제가 이혼을 요구했어요. 진지하게요. 그때 민준이가 절 붙잡으려고 모든 재산을 제 앞으로 넘겼어요. 증여세까지 다 내고요.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김순자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며느리는 어깨를 으쓱했다. 저도 살아야죠. 10년 동안 시어머니 모시고 산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이제 제가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어요. 김순자 여사는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다. 그럼 서준이는? 서준이 양육권은? 며느리가 차갑게 대답했다. 당연히 제가 가져요. 친권자는 저예요. 어머님은 이제 아무 권리도 없으세요. 이 나쁜... 김순자 여사가 며느리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다. 며느리는 그녀를 붙잡지도 않고 냉정하게 말했다. 어머님, 감정적으로 구시면 곤란해요. 법적으로 다 정리된 일이에요. 장례 끝나면 어머님은 다시 요양원으로 가세요. 아파트는 제가 팔 거예요. 내가 3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김순자 여사가 외쳤다. 사실 강남 아파트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부부가 함께 모은 돈으로 구입한 것이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아들 민준 명의로 상속했지만 그것은 아들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며느리는 비웃듯 말했다. 어머님, 증거가 있어요? 등기부등본에는 민준이 이름만 있고 이제 그게 제 명의예요. 법적으로 어머님 거 아니에요. 김순자 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평생 모은 재산이 아들을 통해 며느리에게 넘어갔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있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김순자 여사는 민준의 회사 동료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어머님, 조의금 전달하려고 연락드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민준 씨 사고가 정말 우연이었나요? 무슨 소리예요? 김순자 여사가 물었다. 동료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민준 씨가 저한테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는데 재산을 다 넘겨줘도 계속 압박한다고. 그리고 최근에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고. 김순자 여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게 정말이에요? 동료는 한숨을 쉬었다. 확실하진 않지만 민준 씨가 정말 힘들어했어요.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낸 것도 아내가 강요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전화를 끊은 김순자 여사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들도 괴로워했구나.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낸 것이었구나. 그리고 그 모든 게 며느리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재산을 빼앗고 시어머니를 내쫓고 심지어 다른 남자까지. 그날 밤 김순자 여사는 결심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며느리에게 복수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법적으로 이미 모든 재산은 며느리 명의였다. 자신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김순자 여사는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파트에 짐을 가지러 갔을 때 며느리는 집에 없었고 집안은 이미 이사 준비로 어수선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남편과의 사진, 아들 어릴 적 사진들을 챙기며 눈물을 흘렸다. 이제 이 집과도 영원히 이별이구나.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며느리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님, 아직 집에 계세요? 제가 지금 당장 갈게요. 기다려주세요. 목소리가 다급했다. 아니, 거의 애원하는 듯한 톤이었다. 김순자 여사는 어리둥절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차갑게 자신을 내쫓으려던 며느리가 왜 이러는 걸까? 30분 후 숨을 헐떡이며 집에 들어온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녀는 김순자 여사를 보자마자 양손으로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김순자 여사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쳤다. 무슨 소리야? 일주일 전에는 나한테 다시 요양원 가라고 했잖아.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어머님, 저 큰일 났어요.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는데. 변호사? 김순자 여사가 되물었다.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이가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했대요. 공증까지 받은 정식 유언장이요. 그걸 회사 법무팀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었대요. 김순자 여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유언장에 뭐라고 써 있는데?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다. 강남 아파트와 2채의 오피스텔, 그리고 회사 주식 전부를 어머님께 상속한다고 써 있어요. 배우자에게는 예금 일부만. 순간 김순자 여사는 숨이 멎는 듯했다. 아들이 자신을 위해 유언장을 남겼다고? 며느리는 계속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변호사가 그러는데 제 명의로 증여받은 재산도 유언장이 우선이래요. 게다가 증여받은 지 6개월이 안 돼서 사망 전 증여로 간주돼서 상속 재산에 포함된대요. 그래서 김순자 여사가 차갑게 물었다. 며느리는 무릎을 꿇었다. 정말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을 비볐다. 어머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유언장대로 하시면 제 앞으로 넘어온 재산을 다시 돌려줘야 해요. 증여세도 제가 냈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는 거예요. 김순자 여사는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냉소했다. 그래서 지금 나한테 빌고 있는 거야? 일주일 전에 너는 나한테 뭐라고 했지? 법적으로 내 거라고, 나한테는 아무 권리도 없다고 했잖아. 며느리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빌었다. 죄송해요. 제가 미쳤어요. 제발 유언장 포기해 주세요. 제가 어머님 모실게요. 다시 모실게요. 서준이도 할머니가 필요해요. 제발이요. 김순자 여사는 그 모습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나한테 평화롭다고 했잖아. 시어머니 없으니까 얼마나 좋냐고 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모시겠다고?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울기만 했다. 김순자 여사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그리고 너 다른 남자 만났다며? 민준이가 회사 동료한테 말했더라. 재산 다 빼앗고 바람까지 폈다며? 며느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건 오해예요. 그냥 회사 선배일 뿐이에요. 하지만 김순자 여사는 믿지 않았다. 오해든 사실이든 이제 중요하지 않아. 너는 내 아들을 괴롭혔고 나를 요양원에 가두고 우리 가족의 재산을 빼앗으려 했어. 며느리는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어머님,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제 욕심이 과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유언장만 포기해 주시면 어머님께 매달 생활비 드릴게요. 아파트도 같이 살게요. 김순자 여사는 차갑게 웃었다. 매달 생활비? 내 재산을 가지고 나한테 생활비를 주겠다고? 그리고 내 집에서 같이 살게 해주겠다고? 며느리는 할 말이 없었다. 김순자 여사는 며느리를 지나쳐 현관으로 향했다. 어디 가세요? 며느리가 급히 일어나 물었다. 김순자 여사는 문을 열며 돌아봤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지. 민준이가 남긴 유언장대로 상속받으러. 그게 내 아들의 마지막 뜻이니까. 어머님, 안 돼요. 며느리가 김순자 여사의 팔을 붙잡았다. 제발요. 서준이 생각해서라도. 서준이는 엄마가 필요해요. 제가 쫓겨나면 서준이는 어떻게 돼요? 김순자 여사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서준이? 내가 서준이 걱정을 해? 너는 시어머니 없으니까 서준이가 독립적으로 자란다며 좋아했잖아.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하지만 김순자 여사는 뒤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아들아, 내가 엄마를 지켜준 거구나. 마지막까지 엄마를 생각해 준 거구나. 다음 날 김순자 여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민준의 회사 법무팀 변호사는 그녀를 정중하게 맞이했다. 어머님, 민준 씨가 3개월 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아마도 요양원에 가시기 직전에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유언장을 펼쳐보니 아들의 필체가 또렷했다. 사랑하는 어머니께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 모든 재산은 어머니께 드립니다. 어머니가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준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마이너스 아들 민준 올림. 김순자 여사는 유언장을 읽으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아들이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었구나. 아내에게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보냈지만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괴로워했을까. 그래서 이렇게 유언장까지 남긴 거구나.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법적으로는 유언장이 우선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증여된 재산도 사망 전 6개월 이내 증여는 상속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게다가 증여 목적이 상속 회피였다는 정황도 있고요. 어머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재산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손주 서준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변호사는 설명했다. 친권은 모친인 박지은 씨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 할머니로서 면접교섭권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변호사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며느리 박지은이 서준이 손을 잡고 들어왔다. 어머님, 제발 서준이 얼굴 좀 보세요. 서준이는 할머니를 보자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김순자 여사는 손주를 꼭 안았다. 3개월 만에 안아보는 손주는 많이 자란 것 같았다. 서준이는 할머니 품에서 울며 말했다. 할머니, 어디 갔어요? 엄마가 할머니 안 보여줬어요. 나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다. 어머님 보세요. 서준이가 얼마나 할머니를 그리워했는지. 제발 서준이를 위해서라도 저희 가족이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진심으로 뉘우쳤어요. 김순자 여사는 손주를 안고 한참을 생각했다. 며느리를 용서해야 할까? 손주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었다. 며느리의 눈빛을 봤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눈빛이 아니었다. 그저 재산을 잃지 않으려는 계산만 가득했다. 김순자 여사는 서준이를 놓으며 말했다. 서준아, 할머니는 너를 정말 사랑해. 앞으로도 자주 보자. 약속할게. 그리고 며느리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너와는 함께 살 수 없어. 내가 나한테 한 짓을, 내 아들한테 한 짓을 용서할 수 없어. 며느리는 절규했다. 어머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갈 곳도 없어요. 김순자 여사는 차갑게 대답했다. 내가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니? 요양원에서 같은 또래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더 좋을 거라고 했잖아. 너도 이제 혼자 살면서 내 인생을 개척해봐. 30대면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어머님 의사가 확실하시다면 상속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는 무너져 내렸다. 안 돼요. 안 돼. 하지만 김순자 여사는 며느리를 더 이상 보지 않았다. 그녀는 서준이를 다시 안으며 말했다. 서준아, 할머니가 너 키울게. 엄마랑은 주말마다 만나고 할머니랑 평일에는 같이 살자. 변호사님, 양육권 변경도 가능하죠? 변호사가 대답했다. 네, 할머니께서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시고 어머니의 부적절한 양육 사실을 입증하면 가능합니다. 특히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면서 손주와 격리시킨 점, 재산을 편취하려 한 점 등이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비명을 질렀다. 서준이까지 빼앗아 가시려고요? 어머님, 그렇게까지 하시려고요?
김순자 여사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나한테 그렇게까지 했잖아. 나한테서 아들도 집도 손주도 다 빼앗으려 했잖아. 이제 내가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2025년 가을 강남 아파트 거실. 김순자 여사는 서준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서준이는 밝게 웃었다. 김순자 여사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며느리 박지은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재산을 모두 잃고 직장도 그만둬야 했다. 주말마다 서준이를 만날 수 있었지만 예전처럼 친권자로서의 권리는 제한됐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후회했다. 욕심을 부리지 말았어야 했다. 시어머니를 소중히 대했어야 했다. 김순자 여사는 아들의 영정 사진 앞에 꽃을 올리며 말했다. 민준아, 내가 남긴 선물 덕분에 엄마가 서준이 잘 키우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사랑한다, 아들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준다.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사람을 대할 때는 재산이 아니라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는 법적 권리가 아니라 사랑과 존중에서 나온다는 것을. 김순자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다. 자신을 버렸던 며느리가 결국 자신에게 무릎 꿇었고 세상을 떠난 아들이 마지막으로 자신을 지켜줬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사랑하는 손주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다. 서준이가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엄마는 왜 우리랑 안 살아요? 김순자 여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서준아, 엄마는 엄마대로 배울 게 있는 거야.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이야. 우린 엄마를 위해 기도하자. 엄마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순자 여사는 용서는 했지만 잊지는 않았다. 며느리에게 기회를 주되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거리를 유지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었고 손주를 지키는 방법이었으며 아들의 유지를 지키는 방법이었다. 그날 밤 김순자 여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꿈속에서 남편과 아들이 나타나 그녀에게 말했다. 잘했어요, 여보. 수고했어요, 엄마. 그녀는 꿈속에서 미소 지었다. 그래, 나는 잘했어. 나는 끝까지 나를 지켰어.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